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수학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어느 날 지독한 치통이 찾아오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학 문제 하면 치통뿐이 아니라 두통까지 찾아온다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이 파스칼이 수학으로 고통을 잊은 것처럼 더욱더 재밌고 쉽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수학 두통을 치유해 드려야죠. 앞으로 흥미롭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명화 속에 숨겨진 수학의 비밀인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예술가의 상상력과 혼이 들어있는 예술작품에 어떻게 수학적인 논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들은 명화와 수학하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교점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 수학과 미술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의 주요 형식인 조화와 통일, 비례와 균형, 또 대칭과 반복 이런 것들은 바로 수학적인 요소인데요.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따뜻한 감성의 미술과 냉철한 이성의 수학이 만나서 어떤 교감을 이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소설과 영화로 큰 화제를 모은 다빈치 코드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제자 중 한 명이 해가 뜨기 전에 배신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는 순간 충격과 분노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12제자의 반응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에는 흥미로운 수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인 원근법이 결정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또 그림 속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완전수, 부족수, 과인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원근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근법이 미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죠?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세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에도 신이나 천사는 중앙에 크게 그리고 그에 반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은 주변에 작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따를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눈에 포착되는 대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이제 작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제공한 것이 원근법입니다. 네, 미술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는군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원근법이라는 게 도화지나 종이 같은 2차원적인 평면에 3차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회화 기법이잖아요. 이게 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차원 입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인데요. 아, 그래요? 예, 수학에는 사용기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사용이라는 것은 프로젝션, 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용기하학은 그런 사용을 시켰을 때 불변으로 남아있는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원근법하고 사용기하학은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고 싶기도 하고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알쏭달쏭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원근법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시도한 화가는 누구일까요? 예,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를 원근법 최초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우첼로의 산 마리노 전투 연작을 시조로 보기도 합니다. 또 프란체스카의 채찍질이라는 그림도 초기 원근법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모두 15세기 초중반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원근법으로 처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하고 닮아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 채찍질이라는 그림의 경우는 너무 철저하게 원근법을 따르다 보니까 차갑게 느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넘어가서 원근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원근법에서는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3차원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2차원 평면에서는 만나는 것으로 그리는데요.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아, 소실점이요? 그럼 최후의 만찬의 소실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이 그림에서 천정에 있는 선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렇네요. 그 소실점이 예수의 이마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멀고 가까움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아까 제가 그 사형기하학과 원근법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근법에서의 소실점을 사형기하학에서는 무한 원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도 여러 번 작품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렇다면 원근법 이전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13세기 화가인 두치오의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이 천정에 있는 선들에서는 일부 원근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선들을 연결해 보면 한 점에서 만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식탁 부분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단조롭고 평면적으로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것 같은데 이 음식들이 좀 공중에 좀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사형기학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것일까요? 예, 화가들 중에는 수학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화가가 알베르티입니다. 알베르티는 자신의 저서 회화론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한 그런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사형기하학을 모르더라도 원근법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형기하학에 의해서 원근법의 이론적 토대가 공고히 되었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원근법 말고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학적인 사실들이 있을까요? 예, 최후의 만찬의 화면 구도를 보면은 좌우 상하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네. 또 저 뒤에 보면은 세 개의 창문, 또 3명씩 네 무리를 이루고 있는 12제자가 보이죠. 그것은 이제 성삼위일체, 또 4개의 복음서,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을 상징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계속해서 보시니까 숫자들을 말씀을 하셔요. 뭐 3개의 창문, 뭐 12제자. 이게 약간 숫자들이 이 그림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수, 부족수, 과잉수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완전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의 진약수의 합이 그 수와 같아질 때를 완전수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6의 경우 보면은 약수가 뭐뭐 있죠? 약수가 1, 2, 3, 6 이렇게 4개 있죠. 근데 이제 6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1, 2, 3만 더하게 되면은 그냥 6 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를 완전수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의 왼쪽으로부터 6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여기죠? 예, 네. 사도 요한인데요. 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는 완전수의 자리인 6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인데요. 맞아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도마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8의 진약수들 한번 더해보면은요. 네. 1, 2, 4를 더하면은 7밖에 되지 않죠. 8보다 작아요. 네. 그런 수를 부족수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족한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약수가 굉장히 많은 수라서 12의 진약수 1, 2, 3, 4, 6을 모두 더하면 네. 12보다 커져요. 충분한 수죠. 과잉수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2제자, 충분한 제자를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그림에 이렇게 많은 수학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사실 이 작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좀 더 새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 르네상스 3대 천재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 아테네 악당은 가장 주목받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1510년경에 그려진 아테네 악당의 배경 좌우에는 예술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폴론과 아테나의 조각상이 있고,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답게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총 출연하죠. 물론 동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이 아니므로 동시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이 학자들을 한 곳에 모아넣은 라파엘로의 재기가 돋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는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와 수학자들의 에피소드가 가득하기로 유명하지요. 네, 이 아테네 학당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명한 예술 작품 중에 등장인물이 가장 화려하기로 유명한 또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나름대로 큰 원칙을 가지고 분류를 해놨다고요. 예, 라파엘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이 인문학자들은 그림의 상단부에 그렸고요. 네. 자연과학을 주로 연구한 학자들은 하단부에 배치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중앙에 붉은 옷을 입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 네. 그리고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데아를 지향했던 이상주의자인 플라톤, 그리고 현실주의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상징하고 있죠. 네, 이 그림에도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요, 이 플라톤은 수학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철학자였지만은 어느 수학자 못지않게 수학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네. 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 세계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진리와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면 그림에 이쪽 왼쪽에서 좀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저 사람은 누구죠? 예, 저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요. 아, 예,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로도 유명하고 네. 또 삼파법을 전파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노예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래 주어졌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지 맞죠? 그렇죠. 네. 예. 이 소크라테스는 노예 소년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떤 지식을 일깨우는 삼파법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 삼파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파가 하는 일은 산모가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일이지 그렇죠. 아이를 뭐 직접 낳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예 소년과의 대화를 보면은 그 삼파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 요즘에 써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그런 교육법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쪽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뭘 그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누구죠? 예, 이렇게 구부리고서는 그 컴퍼스로 지금 작도를 하고 있는 유클리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클리드는 이제 원론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13권짜리 아주 대작이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 유클리드 원론은 몇 개의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공리공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수백 개의 명제들을 연역적인 논증에 의해서 증명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연역적인 논증 방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인간의 사고를 훈련시키는 어떤 정신 도야제로도 가치가 높지요. 네, 이 원론의 5가지 공준 중에 마지막인 평행선의 공준은요, 한 점과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선을 단 하나밖에 그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명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평행선 공준을 둘러싸고 2000년 동안 수학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은 이 그러한 평행선을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는 쌍곡기하, 네. 그다음에 그러한 평행선을 하나도 그을 수 없다라는 타원기하학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탈피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출발하게 되면서 이제 평행선 공준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아,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공인가요? 좀 이렇게 동그란 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누구죠? 예, 이거는 지구의를 들고 있는 톨레미인데요. 톨레미요. 예, 이 톨레미는 그리스어식 발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설을 썼고 또 톨레미의 정리라는 수학 정리로도 유명해요. 아, 유명한가요? 톨레미의 정리.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톨레미의 정리는 이제 원의 사각형이 내접할 때 네. 그 사각형을 ABCD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의 합, 그러니까 AC 곱하기 BD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곱의 합, 그러니까 AD 곱하기 BC 플러스 AB 곱하기 CD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직사각형이 사실 원래 내접을 하잖아요. 그럼 톨레미의 정리에 의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일 때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우, 정말 수현 씨는 그 수학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니신 것 같은데요. 이 프로를 진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원에 이제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 대각선의 길이 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AC의 제곱이라는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로 귀결이 되지. 네.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궁금한 게 피타고라스가 계속 나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타고라스도 혹시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궁금한데 이 그림 안에 있겠죠? 예, 그렇지 네. 않아서 제가 지금 피타고라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피타고라스는 삼라만상을 수의 관점에서 바라봤죠. 그래서 수는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피타고라스 부분을 좀 줌인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좀 이제 신기한 그림이 있는데 네, 그러네요. 이 그림을 테트락티스라고 해요. 이거는 네 번째 삼각수예요. 아, 삼각수라고 하면 뭐 삼각형 모양 뭐 그런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네. 예, 이 삼각수라는 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점을 배열했을 때 그 네. 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삼각수는 1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수는 1, 2를 배열한 3이 되고 네. 세 번째 삼각수는 1, 2, 3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6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삼각수는 1, 2, 3, 4를 배열한 10이 되죠. 아,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부터 또 궁금했던 게 쭉 보면 거의 다 남자들이거든요. 네, 이쪽에 계신 이분 여성 아닌가요? 예, 그 피타고라스 뒤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라파엘로가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유력한 것은 최초의 여성 수학자인 히파티아라는 해석입니다. 아, 히파티아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천재 수학자잖아요. 최초의 여성 수학가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광신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로 제가 영화를 통해서 봤거든요. 아, 영화 아고라를 보셨군요.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정답에 근접한다면 기꺼이 죽어도 좋아. 와, 전 이 대사 딱 듣고 이 여인의 일생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대사인데요. 네. 히파티아는 높은 학식과 고결한 인격, 또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아주 참혹하게 살해당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극의 주인공인데 이 히파티아의 죽음 이후에 찬란했던 알렉산드리아 문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또 그것은 그리스 문명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테네 학당을 통해서 또 당대에 유명했던 수학자들을 한 번에 다 보니까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벨기에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이자 초현실주의자의 거장인 르네 마그리트. 자신만의 독자적인 초현실주의 세계를 창조한 그는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문화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20세기 미술계의 거장 중 한 명인데요. 마그리트는 상식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그의 기발한 발상이 담긴 작품 한 점을 감상하실까요? 네, 역시 수수께끼의 그림의 대가답게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들을 살짝 틀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딱 보고 그냥 창밖 풍경이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집게랑 캔버스라고 하나요? 옆면이 딱 보여요. 그래서 속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그리트가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예, 마그리트는 작품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캔버스에 의해 교묘하게 가려진 경치의 일부분을 정확히 묘사한 그림을 실내 창문 앞에 세워두었다. 화면의 나무는 방 내부에 놓인 그림 안과
방 외부에 펼쳐진 실제 풍경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감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네, 멋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수학의 정답은, 딱 수학은 정답 있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과연 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창문으로 세로 방향 주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창틀이 있죠. 그래서 네. 일단 수직선과 수평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젤의 다리에 이렇게 선들을 한번 가상적으로 그려보면 예. 한 점 그 집게에서 만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집게하고 그다음에 이젤의 다리가 바닥에 닿은 세 꼭지점을 이제 연결하면은 사면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사면체의 무게 중심을 잡고 그 무게 중심으로부터 네 개의 꼭지점에 이제 선분을 긋게 되면은 테트라포드가 만들어져요. 네. 혹시 테트라포드라는 거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닷가에서 자주 봤죠. 그렇죠. 네. 그 항구에 가면 그 방파제 근처에 이제 파도를 막기 위해서 이 테트라포드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 이 테트라, 4를 의미하는 테트라랑 그다음 발을 의미하는 파드를 연결한 이제 4개의 발을 갖는 그런 입체 도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걔를 세워놨을 때는 사실 3개의 발이 평면에 닿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발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볼 때 3개의 발을 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3개의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흔히는 이제 발이 4개이면은 더 평형을 잘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 4개의 다리를 갖는 그런 어떤 탁자들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3개의 점은 항상 한 평면에 있게 되지만 4개의 점은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퀴즈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하죠. 잘 맞힐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6개의 성냥개비가 주어져 있는데요. 네. 그걸로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6개로 4개의 정삼각형이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힌트를 좀 주시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제 만들어 보면은 네. 6개의 성냥개비로는 2개하고 반 정도, 네, 3개도 안 저도 딱 만들어지죠. 거기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그리트 그림을 보면은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입체로 한번 격상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감이 왔습니다.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저 그림을 딱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사면체를 그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정사면체는 이제 4개의 정삼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그다음에 6개의 모서리가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그림은 마그리트의 유클리드의 산책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원뿔 모양의 탑이 여기 2개 배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오른쪽을 잘 보시겠어요? 오른쪽이요? 이쪽은 탑이 아니고 길이네요. 쭉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점이 2개 있는데 네. 사실 이거 멀리서 본 2사람이죠. 아마도 그렇군요. 마그리트가 유클리드랑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근법에서도 알아봤듯이 3차원 공간에서는 평행선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2차원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만나게 그리죠. 네. 그러니까 이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만나게 그리는 그런 모순, 역설 이런 것을 마그리트는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실과 상상이라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그림에서 표현을 했네요. 이 평행선이라는 게 쭉 만날 수 없이 길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딱 그냥 보는 그림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명화가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수학과 미술을 교차시키다 보니까 금방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오늘 이제 첫 회였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딱하고 어렵다는 그런 수학에 대한 선입견, 이제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키는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가. 네, 오늘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점점 또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수학과 미술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란 사실 다들 아셨죠? 앞으로 명화를 감상하실 때는 그 속에 숨겨진 수학의 원리, 또 사실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또 신선하게 작품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